자, 이제 8강 재고자산인데요. 자, 우리가 7강에서도 재고자산을 공부했었죠. 7강에서는 재고자산의 의의라든지 종류, 그다음 취득원가, 그리고 더불어서 상품 매매 기업의 회계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수량을 어떻게 기록할 건지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러면 이 8강에서는 재고자산의 단가 기록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이러한 개념들은 어떤 개념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수량을 우리가 재고장에다가 기록하는 이야기를 7강에서 했었는데 수량뿐만 아니라 단가 기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에서는 단가 기록에 대한 걸 얘기할 텐데요. 자, 여러분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구입하는 시점마다 구입 단가가 다른 경우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상품 A 상품 한 개를 100원에 구입을 했는데 똑같은 A 상품을 2월 달에 한 개를 200원에 구입을 한 후에 3월 달에 이 두 개의 상품 중에 한 개를 만약에 판매한 경우에 이때 여러분 100원에 구입한 물건을 꺼내다 100원에 구입한 물건을 줬는지 200원에 구입한 물건을 줬는지 가격표를 붙여 놓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입한 단가가 얼마짜리 구입한 게 팔려 나간 것인지를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입했을 때 구입 단가 라벨을 붙여서 기록을 해 놨다가 그걸 팔았을 때 얼마짜리에 구입했던 걸 갖다가 꺼내 줬는지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있겠죠. 구입 가격표를 붙여서 그런 걸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물건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하다라고 한다면 이 개별법을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해서 이 단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 가정을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거는 단어에서도 느껴지듯이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팔렸겠지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우유를 판다라고 했을 때 오늘 서울 우유를 사왔어요. 그리고 어제 사온 서울 우유도 있어요. 고객이 만약에 우유를 달라고 하면 이건 오래 두면 우유가 썩잖아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입했던 어제 구입했던 물건을 갖다가 먼저 팔겠죠. 이게 실제 물량의 흐름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선의선출법이라는 거 이 가정도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이 가정이 일치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걸 한번 들어보면 1월 달에 A 상품을 100원에 사왔고 2월 달에 A 상품을 똑같은 걸 200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한 개를 팔았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먼저 있던 이 100원짜리가 판매된 걸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먼저 구입한 게 낮은 단가를 구성하겠죠. 그러면 이 판매돼서 없어진 매출원가 비용은 낮게 기록이 되고 회사의 이익은 높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에는 먼저 있던 낮은 단가가 매출원가 비용화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높게 측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이 200원은 높은 금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기말 재고가 또 과대평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거꾸로 후입선출법에 대한 걸 한번 보시죠.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란 건 뭘까요?
후입,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먼저 나갔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파는 흐름하고는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단점이죠. 실제 물량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린 거니까 처음에 구입했던 물건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1월 달에 100원에 구입해왔고 똑같은 A 상품을 2월 달에 200원에 구입해왔다. 그럼 후익선출법은 요 나중에 들어온 200원이 먼저 판매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 100원으로 기록이 될 거고, 그러면 기말재고 자산이 과소평가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팔려나간 이 비용 200원은 높은 금액이 적용되다 보니까 회사의 이익은 낮게 보고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익선출법과 선익선출법은 정반대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선입이니 후입이니 복잡해요. 좀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그 방법이 평균법이에요. 평균법은 뭐냐면, 아, 복잡하다. 무슨 선입이니 후입이니 그러지 말고 그냥 평균 단가를 내서 하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00원의 A 상품을 사왔죠. 2월 달에 똑같은 A 상품을 200원에 사왔어요. 한 개를.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개를 100원에 사왔고 또 한 개를 200원에 사왔으니까 한 개당 평균 얼마에 사온 거죠? 300원인데 두 개를 사온 거니까 한 개당 평균 150원에 구입을 한 거죠. 그러면 그냥 요 150원으로 보자, 기록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평균법을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말에 한 번에 총 평균 단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또는 물건이 이동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말에 한 번에 그냥 평균 단가 산정하는 걸 총평균법이라고 해요. 총평균법. 그리고 물건이 이동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그 시점에서의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걸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선입선출법, 후익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냥 요 평균법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학습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100개를 한 개당 1,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똑같은 상품을 1월 17일 날 100개를 또 구입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똑같은 상품이지만 개당 2,000원에 구입을 했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1월 30일 날 110개를 만약에 판매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팔려나간 매출 원가와 남아있는 기말재고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자,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있던 게 먼저 팔린 거니까 2,000원짜리가 먼저 팔려 나가고 그리고 10개는 2,000원짜리가 팔려 나갔겠죠. 그렇게 하니까 12만원이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기말재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기말재고가 몇 개겠어요? 200개에서 110개가 팔렸으니까 90개가 남아있겠죠?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나중에 있던 물건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2,000원짜리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팔려나간 매출원가 비용과 남아있는 기말재고 요 금액을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30만원이 되겠죠. 자, 10만원 구입했고 20만원이고 총 30만원의 물건이 있는데 이 중에 팔려나간 매출원가는 12만원. 그럼 30만원 중에 남아있는 18만원이 기말재고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전체 금액은 30만원이 되겠죠. 자, 후입선출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거니까 110개 판매했을 때 자, 100개. 자, 100개. 나중에 들어온 2,000원짜리가 먼저 팔려 나갔겠죠? 그리고 부족한 10개는 1,000원짜리가 적용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해 보면 21만원이 나오네요. 자,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90개 남아있는 거는 자, 먼저 있던 1,000원짜리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9만원이 되네요.
자, 그러면 30만 원 중에 21만 원은 매출원가 비용화 된 거고 9만 원은 창고에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대충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하느냐 후입선출법으로 하느냐 그 가정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원가 비용이 달라집니다. 또 기말재고자산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죠. 기말재고자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말재고자산의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네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올해 이익을 많이 인식할 건지 이익을 적게 인식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의 가정은 또 회사의 이익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평균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균법은 자, 이 간단한 사례로는 총평균법을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법만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동평균법 물건이 이동될 때마다 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물건을 110개를 팔았어요. 그렇죠? 110개를 팔았는데 자, 총 얼마어치 구입했었죠? 이 시점에서 자, 30만 원어치 구입을 했었고, 그렇죠? 수량은 몇 개예요? 200개.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세요? 1,500원 나오나요? 1,500원. 요 1,500원이 한 개당 평균 단가가 되는 거죠. 한 개당 이동 평균 단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10개 팔았을 때 1,500원 하게 되면 16만 5천 원이 매출 원가로. 그럼 남아있는 90개도 평균 단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 원. 당연히 합쳤을 때는 3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각각의 가정별로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선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 그렇죠? 가중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설명을 드렸는데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익을 가장 높게 보고하는 건 뭘까요? 바로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처음에 낮게 구입한 단가가 비용화되니까 비용이 낮게 기록되고 이익은 크다라고 했었죠. 이 중간이 가중평균법이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후입선출법은 높은 단가가 매출원가가 되니까 이익은 낮게 보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이니까 거꾸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부등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익이 가장 큰 게 선입선출법이 되려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이런 내용들은 또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니까 그때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해서는 수량을 기록하는 거, 이건 저번 강에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단가를 기록하는 거, 그래서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 후입선출법에 대해서 가볍게 학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이 뭘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감모손실, 평가손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깊은 내용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험 수준에 맞춰서 기본 개념만 설명을 해놨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학습하시고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 가서 또 심화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뭐냐면 수량이 부족한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수량을 기록할 때 계속기록법이 있었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같이 다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남아있는 수량을 재고장을 확인해 봤더니 100개래요. 예를 들어서 창고 가서 실질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창고에 있는 수량이 90개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장부에는 남아있는 게 100개라고 써있는데 창고에 가보니까 90개예요. 그럼 지금 몇 개가 없어진 거죠? 10개가 분실된 거죠.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분실된 수량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기록도 하고 실제 재고조사도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10개, 분실된 이 10개를 감모수량이라고 합니다. 감모수량. 그런데 이 물건 한 개당 1,000원에 구입했었다라고 하면요. 10개가 없어졌고 한 개당 1,000원짜리다 그러면 10,000원어치 손실이 난 거죠. 이 10,000원의 손실을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이 없어진 거죠, 상품이. 자, 그럼 이 손실을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장부에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하죠. 자, 이 감모 손실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정상적 감모 손실이다 그러면 실제로 팔려나간 건 아니지만 그냥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라면 여러분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장부에 100개인데 창고에 100개가 딱딱 맞지는 않아요. 몇 개가 차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차이다. 매년 이렇게 10개씩은 차이가 났었다.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매출 원가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하자. 근데 만약에 이게 비정상적인 만약에 감모 손실이었다라고 하면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었다.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매출 활동으로 보기 어렵죠. 우리가 비용에는 영업 비용의 매출 원가도 있었지만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비정상적인 감모다라고 한다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규정해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량이 없어져 가지고 발생한 손실이 감모 손실인데 정상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하고 비정상적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구분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손실 볼게요. 자, 평가 손실은 감모 손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손실은 수량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상품을 10,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을 시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7,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00원에 구입했는데 지금 7,000원으로 이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럼 얼마 손해 본 거예요? 3,000원만큼 지금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 3,000원의 손실을 우리는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러분, 시장에서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손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다 매출 원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출 원가로 봐서 그냥 실제 팔려나간 손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재고자산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손실 났을 때에는 그 요 손실을 매출 원가에 가산하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차이가 있다는 거. 수량이 부족한 건 감모 손실, 가격이 하락해서 난 손실은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은 다 매출 원가로 구분한다는 거. 네, 그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기정 대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전산 회계 2급에서는 특히나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시험에서 이 부분 정리 잘 해야 됩니다. 타기정 대체는 또 무슨 말인가 싶은데 타 계정,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품을 우리가 구입한 이유는 판매 목적을 갖고 상품을 산 거죠. 그럼 외부에 팔아서 우리가 매출이 발생해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걸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입한 상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줘버리는 거예요. 접대 목적으로. 그럼 그건 매출 원가가 아니라
접대비 비용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복지 후생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뭐 명절 때 종업원한테 명절 선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복리후생비가 돼야지 매출원가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이 재고자산이 대체됐을 때 이걸 우리는 타계정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례 만들어 놓은 거 같이 보시죠.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1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구입한 상품 중에 2만 원은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럼 상품 자산이 2만 원어치 감소했죠. 근데 이건 복지후생으로 사용한 거니까 뭘로 해야 돼요? 매출원가가 아니라. 그렇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죠. 이런 걸 타계정 대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에서. 자, 구입한 상품 중에 만 원은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럼 상품 자산이 없어지면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접대비가 돼야죠. 자,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 타계정 대체라고 한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종합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이 종합 사례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12월 10일 날 상품을 1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구입한 상품 중에 만 원은 접대 목적으로 썼대요. 그러면 상품 자산 만 원이 감소하면서 접대비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상품은 얼마가 남았죠? 9만 원이 남았죠. 자, 이 중에 9만 원 중에 7만 원어치 갖다 팔았대요. 그리고 12만 원의 현금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현금 12만 원 자산이 증가하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는 물건 팔았을 때 그때그때 하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무에서 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10만 원의 상품을 구입을 했고 만 원은 접대비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9만 원인데 남은 게 7만 원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창고에 가보면 기말에 상품은 얼마로 남아있는 거죠? 당연히 2만 원으로 남아있겠죠. 그럼 9만 원에서 2만 원이 남았으니까 팔려나간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그렇죠. 7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12월 31일 날 상품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상품 매출은 수익이고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상품이 당연히 없어져야죠. 자, 이런 식으로 상품 매매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손익계산서의 구조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12만원 고객한테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품 매출 수익으로 보고가 되는 거죠. 상품 매출은 여러분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7만원어치 물건을 갖다 줬잖아요.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7만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7만원짜리를? 그렇죠. 12만원에 판 거니까 얼마의 상품 매출 이익이 생긴 거예요? 5만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이 5만원을 우리 뭐라고 배웠죠? 앞전에서. 그렇죠.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품 매출원가 7만원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요? 자, 기초의 상품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단기에 상품을 매입한 거는 10만원에 구입을 했었죠. 그리고 타 계정으로 만원이 빠져나갔어요. 접대비로. 그럼 9만원이 남아있는데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이 2만원이니까 9만원 중에 2만원을 빼면 나머지 7만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상품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타 계정으로 대체된 거 빼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 빼면 그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처럼 이건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고 타 계정으로 대체된 걸 빼고 나머지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나머지가 매출원가 비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매출 총이익이 5만원인데 접대비로 타 계정 대체돼 가지고 접대비 처리한 게 만원이 있죠?
이런 접대비를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를 해야지 또 물건을 또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급여, 임차료, 접대비, 복리후생비 이런 건 대표적인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10,000원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40,000원이 나오네요. 그럼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요걸 더하고 빼면 세금 내기 전 이익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세금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산출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다는 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재고자산에 대한 조금 어려운 주제들 공부했는데 재고자산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히 복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